대부분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이 오픈하면 본사가 뭐 다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하거든요. 그러다 망해요. 가장 쉬운 방법은 사실 기존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는 게 최고예요. 만나봤더니 여기 한다고요? 미쳤어요? 왜 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배달 카페 사장님들께 연락을 달라고 했었는데 네. 진짜 연락을 주셨잖아요. 아, 네네. 그러면은 간략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마이 프랜차이즈라는 창업 플랫폼에 다니면서 배달 카페 브랜드 가맹점주로 있는 이재창이라고 합니다. 아, 네. 제가 좀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회사를 다니시는데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까다로운 기준으로 자신의 브랜드를 선택하셨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냥 재미로 데이터 조회하려고 하신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약간 일부의 경제적을 받으시려고 하신 거라고 하셔가지고 뭐 일부가 아니라 주 경제적 수익이 매장에서 나고요. 직장 생활은 그 즐거움 그리고 매번 발전함 때문에 다니는 거고 사실 돈은 당장 자영업이 훨씬 낫죠. 그게 좀 다른 분들과 되게 엄청 큰 차별한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이제 회사를 다니는 게 아니라 회사를 때려치고 내가 자영업을 시작할 거야 라고 하는데 회사를 다니시면서 안정적인 파이프라인은 두고 그다음에 자영업을 시작하신 거잖아요. 제 정보의 원천이 저희 회사여가지고 창업할 때 그 정보들을 회사 다니면서 많이 얻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매장에서 직접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어머니랑 동생이 주로 매장을 운영하고요. 저는 브랜드나 입지 선택, 상권 분석에서의 초기 역할을 했었었고 지금은 이제 배달의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영업 전략을 하고 있죠. 그리고 뭐 손익계산이라든지 인력 관리, 그러니까 사이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매장을 직접 운영하는 거는 저희 어머니가 거의 매니저처럼 운영하시고 동생이 또 약간의 빈 시간들 채워주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럼 따로 아르바이트생이나 이런 분들은 있으세요? 아르바이트 엄청 많죠. 저희가 영업시간이 16시간 반? 알바생 한 10명 이렇게 되죠. 처음에 저도 직장 다니면서 한 6개월 동안은 퇴근하고 한 7시부터 8시까지 제가 12시까지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좀 조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최대한 가족끼리 몸빵 하다가 그 기간이 한 6개월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점포를 더 확장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실제로 제가 여기서 뭐 공개적으로 말하긴 좀 그런데 매장을 카페 말고 다른 것도 하나 하고 있긴 해요. 그것도 뭐 좀 약간 동업자랑 같이 하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저는 좀 운영 전략 그리고 마케팅 쪽 위주로 관여하는 방식으로 동업으로 하나 더 하고 있기도 해요.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프랜차이즈를 하는 게 마케팅을 어느 정도 본사에서 해주니까 내가 굳이 해야 될까? 라는 의문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마이프차라는 회사가 프랜차이즈 본사랑 창업하시는 분들이랑 연결해주는 그런 플랫폼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약간 부동산으로 하면 직방 같은 거 네. 프랜차이즈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희 고객들이 대체로 본사라서 이런 말 하기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본사가 뭔가 마케팅을 막 이렇게 잘해줄 거다라는 기대는 저는 처음부터 아예 안 했었어요. 왜냐면 20대 저연차인 회사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어떤 프랜차이즈 하든 내가 본사보다 마케팅 잘할 거야 라는 강한 확신을 갖고 좀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마케팅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배달은요, 네이버 막 이런 거 다 제껴두고 그냥 배달 플랫폼의 정책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실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쿠팡, 요기요, 배민, 땡겨요 이렇게 4개 채널 하고 있는데 4개 채널별로 배달 팁도 다 다르게 설정해보기도 하고 메뉴 가격도 조금씩 상이하게 설정도 해보기도 하고 이번에 뭐 알뜰 배달이라는 요금제가 나왔으면 그 요금제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했었거든요. 실제로 제가 작년 초에는 본사 대상으로 배달앱 관련된 강의도 했었어요. 그 정도로 저는 배달앱 관련 활용을 굉장히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를 하더라도 본인이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투여해야지 어느 정도 결과값이 나올 수 있다. 메이저급은 사실 본사가 통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어려울 수 있는데 근데 그 대부분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이 오픈하면 본사가 뭐 다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하거든요. 그러다 망해요. 본사는 생각보다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사실 배달 카페가 요새 모르는 프랜차이즈 엄청 많아졌더라고요. 네. 이랬을 때 어떻게 고르셨을지 브랜드를. 사실 배달 브랜드 되게 고르기 좀 쉽기도 해요. 왜냐면 배민의 맛집 랭킹만 보면 거기에 좀 약간 정답이 나와 있거든요. 저는 내가 복수의 지점을 랜덤으로 찍었을 때 맛집 랭킹 5위 안에 드는 매장이 한 70~80% 안 나오면 안 한다 마인드였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동네 가든 소비자들한테 선택받을 만한 브랜드를 해야 되는데 제가 제일 이해 안 가는 프랜차이즈 창업 형태가 평균 매출액이 막 1000만 원도 안 되거나 맨날 맛집 랭킹에 들지도 않는 브랜드를 막 해요. 제가 아는 브랜드에 막 1년에 100개씩 폐점하는 브랜드가 1년에 막 100개씩 생기거든요. 사실 저는 그 브랜드를 선택하는 분들의 심리도 잘 모르겠고 저는 100개 망했는데 100개 다시 만드는 그 회사도 참 대단한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되게 정답이 쉽게 나와 있어요. 저는 제가 하는 브랜드 2년 전에 했었을 때 제가 그냥 아무 데나 찍어도
맛집 랭킹 5등 넘어가는 매장이 거의 없었거든요. 제가 15점인가 그래요. 근데 그중에 한 10개가 다 맛집 랭킹 5손가락에 그냥 들어가서 여기 좀 잘 되네, 어디 가나? 나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까가 시작이었었어요. 아, 근데 지금 얻으신 데가 상권을 엄청 조사를 다 하고 들어가신 거잖아요. 약간 배달 카페에서 어떤 상권이 좀 더 유리한지? 사실 근데 저도 처음부터 너무 잘 알고 들어가진 않았고요. 그냥 하면서 느낀 거는요. 일단 뭐 배달은 무조건 반경 내에 세대수가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지가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각 카테고리별로 맛집 랭킹 1, 2위에 포지션한 메뉴들을 보면요. 이 동네에서 소비자들은 뭘 좋아할지가 얼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족발은 객단가가 한 4만 원대잖아요. 치킨은 2만 원대잖아요. 족발이 잘 되고 치킨이 잘 안 되는 상권이 있고 치킨이 잘 되고 족발이 조금 잘 되는 상권이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 보면 좀 보여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것들도 힌트도 얻기도 했고요. 그리고 배달은 보통 언덕 많은 데가 잘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걸어갈 거리에 가게가 없는 데들이 잘 되거든요. 저는 소득 수준이 높아야 배달을 많이 시킬 거다라는 생각을 처음 했는데 전 뉴타운 쪽에 하거든요. 기름 뉴타운 삼양사거리라는 데 미아사거리역 근처에서 해요. 생각보다 아파트보다 일반 주택의 언덕에 있는 데서의 배달 수요가 엄청 났었어요. 아, 내가 거기까지 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노동력이 더 많이 드니까 더 배달을 많이 시키는 걸까요? 커피 먹고 싶은데 걸어서 사 먹으려고 그러면 언덕 200m 가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배달 자주 시켜 먹고요. 근데 아파트인데 조금만 가면 커피숍이 한 10개 있어. 이런 데들은 안 시켜 먹어요. 아, 그럼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더라도 오히려 언덕이 많으면 사람들이 좀 더 배달을 먹는 그런 심리가 조금은 더 높다. 걸어갈 거리에 내가 먹고 싶은 게 없는 사람들이 자주 배달시켜요. 아, 걸어갈 거리에 먹고 싶은 게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 진짜 똑같은 아파트여도 좀 가운데 동에서 많이 시키거든요. 제가 하는 매장에 4,000세대 아파트가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좀 입구 동들은 배달 덜 시키고요. 저기 산 꼭대기에 있는 동들은 또 많이 시키기도 하거든요. 뭐 그런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제 가맹점주랑 본사의 수익이 같이 커갈 수 있는 그래프보다는 가맹점주가 많아지는 게 본사의 이익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대체로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한다는 거를 그렇게 선호하진 않는 편인데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프랜차이즈 다 하시잖아요. 네. 제가 막 하지 말라고 해도 다 하실 거니까 네. 모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깊게 고민을 안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돈을 주고 가맹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대신 그걸 선택하기 전까지는 좀 시간도 어느 정도 여유를 확보해 두고 네. 좀 비교 분석을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런 강의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네. 혹시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어떤 걸까요? 개인 창업은 종합예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을 처음부터 잘 그릴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요즘은 그림을 그냥 진짜 잘 그려야 돼요. 막 끝장나게 잘 그리는 분들이 해야 되는 게 개인 창업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대체로 프랜차이즈 창업이 훨씬 낫거든요. 왜냐면 프랜차이즈 창업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미 다 그려져 있어요, 그림이. 그래서 이 그림을 꼼꼼히 보면 잘 될지 안 될지를 알 수 있거든요. 대부분의 분들이 난 눈 예쁜 여자 좋아해. 그럼 눈만 보고 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꽂히면 하는 창업 형태라고 보거든요. 오, 좋다. 그래서 그냥 난 눈 예쁜 여성을 좋아해. 근데 이만한 도화지에 있는데 여기 눈만 보고 창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기 도화지 전체를 이 친구 손은 예쁜가? 성격은 어떤가를 꼼꼼히 보고 하면 전 프랜차이즈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막 널려서 구경할 수 있는데 근데 그 구경 제대로 안 하고 하시니까 망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냥 그림만 구경하는 게 아니라 그 그림을 좋아할 만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하는 것까지도 고민을 해야죠. 그러니까 또 이해시 드는데 작년에 하루필름이라는 브랜드가 엄청 잘 됐거든요. 아세요? 아니, 몰라요. 젊으신 20대 분들이 술 먹고 하루 필름이요? 인생 네컷 비슷. 그건 알아요. 저 외식업 브랜드인 줄 알았어요. 제가 만난 20대 중에 처음으로 하루필름을 모르시는 분이 되게 감각 있으신 줄 알았는데 하여튼 그 브랜드를 절에다 하면 잘 될 것 같냐라는 질문을 하거든요. 하루필름은 보통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꾸미고 술 먹고 많이 찍어요. 그거 절 앞에 놔면 잘 될 것 같아요 라고 하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그림 엄청 잘 그려놨어요. 네, 이게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동양화가 뭔지도 모르는 저기 막 흑인 분들에게 가가지고 이 그림 1억짜리요 하면 사겠냐고요. 안 사겠죠. 그렇게 창업하면 안 된다. 이 두 가지가 주의할 점인 것 같아요. 그럼 내가 하려는 아이템이 거기 상권의 타겟층들이 다 포진이 되어 있는가? 약간 이렇게 보면 또 사업 계획서 쓰는 거랑 프랜차이즈를 하는 것도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소비자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물어봐야죠. 그러니까 제가 하려는 브랜드가 하루필름이면 꾸미는 거 좋아하는 20대들한테 포토이즘이랑 인생 네컷 이런 거 있는데 이거 하루필름 하면 괜찮겠어? 얘네보다 경쟁력 있어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또 하시는 실수들이 뭐냐면 여기 40대 아저씨가 하루필름보다 이상한 브랜드가 막 자기 찍어보니까 자기 마음에 사진 들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창업하시면 또 망하거든요. 음식도 똑같아요. 커피 먹었는데 난 맨날 그 1,500원짜리 저가 커피 먹었던 사람이 7,000원, 6,000원짜리 프리미엄 커피 브랜드 창업했는데 형 내가 먹어보니까 괜찮대. 그래서 했더니 실제 프리미엄 커피 먹어본 사람 입장에서는 그 커피가 너무 별로일 수 있잖아요. 그걸 물어봐야 되는데 그것도 안 물어보고 내 직감으로 또 하시거든요. 그림에서 눈만 보고 하지 마라 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를 실제 매장으로 가져왔었을 때 방금 말씀하신 상권, 입지, 플러스 알파도 뭐 어떤 요소들이 있을까요? 저 이제 배달 카페 하잖아요. 저 할 때는 집과의 거리, 세대수, 세대의 밀집도, 세대의 소비 수준, 언덕, 주변 상권, 상가의 다른 매장을 이용하는 고객, 배달 기사의 동선, 임대료, 위치, 외부 공간의 활용, 가시성 등등 제가 체크했던 요소들이 이것보다 훨씬 많았었어요. 대충 가리수가 몇 가지가 있을까요? 한 2, 30까지 봤던 것 같은데. 심지어 어떤 것도 많냐면 제가 여기 했던 이유가 뭐냐면 배달은 빨리 받는 걸 소비자들이 좋아하거든요. 네. 저희 매장 앞에 치킨집 7개인가 있어요. 아, 중요해요. 네. 배달 기사들이 맨날 거기 오토바이 세우고 있거든요. 저희 거 잘 집어가요. 일부러 그런 데 했었어요. 잘 집어간다는 거. 진짜 배달을 오랫동안 하신 데를 보시면은 사장님들이 하는 말이 배달업체 어디 써야 될까요? 라고 하면 그냥 잘 집어가는데요. 콜수가 빨리 나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배달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걸 빠르게 배송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 기사들이 포진이 안 돼 있으면 당연히 늦게 가져가고 안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만약에 주변에 배달을 하는 업종이 되게 많다, 그럼 이 집 가면서 이 사람도 이 집 거 또 가져갈 수 있으니까 배달 기사들이 엄청 비싸게 측정을 하지 않아도 웬만하면 잡아줘요. 그러니까 그래서 치킨집 주변에 하면 좋아요. 맞아요. 치킨집이 무조건 수요가 짱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냥 다른 거 그냥 비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나라 배달 시장에서의 수요는 가장 많은데 치킨집 많은데 근처에 하면 잘 집어가요. 뭐 이런 것들 되게 사소한 요소인데 이런 것들까지 다 체크를 했었어서. 근데 사실 당연한 사소한 건데 이거에 대해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제일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팔려면 이거를 배송해주는 사람한테도 편의성을 제공해줘야 되는데 이런 거를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갑자기 산골짜기에다 나 배달할 거야 라고 하면 누가 와요? 기사님이. 그 기사님이 여기를 와주는 이유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기사님이 우리가 너무 예쁘게 준다고 막 탑처럼 써줘요. 그럼 그걸 누가 가져가요? 기사님이. 아무도 안 가져가요. 배달을 가방에 용이하게끔 넣어주든가, 어쨌든 내가 파는 걸 소비자도 만족하고 이걸 배송해주는 사람한테도 편의까지 제공을 해줘야지 살아남는다고 생각해요. 역시. 제가 유튜브 보고 아까 거의 반해가지고 연락한 거였거든요. 너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시는 게 나이 듣고 또 한 번 더 깜짝 놀랐었고, 엄청, 내공이 엄청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칭찬을 좀 나가야 돼요. 사실 제가 배달 카페나 이런 게 되게 어렵다고 느낀 게 갈수록 사람 구하는 일이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네네. 아르바이트생들도 구하기가 힘들고 내가 그렇게 힘들게 일할 바에 그냥 일 안 해 라고 네네. 다른 일을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저희 자영업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최대한 좀 아껴서 네. 좀 할당량을 다 할 수 있게끔 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프랜차이즈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월 매출이 높은 것들만 보면은 그만큼의 인사 관리가 되게 힘들고 저희가 뭐 인건비가 일할 사람이 너무 많은 상황이면은 차라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그러지도 않은 현 시점에서 그렇게 매출을 높게 하기 위한 프랜차이즈를 하는 게 맞을까?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근데 얘기하신 것처럼 매출 볼륨이 너무 크면 관리해야 되는 요소들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매출이 무조건 높은 브랜드만 하는 거는 저는 권해드리진 않아요. 근데 작은 매출에서도 수익 구조가 잘 나오게끔 알차게 구성된 브랜드들을 선호하는 편이긴 해요. 그러니까 저는 1억 팔아서 1000만 원 벌래, 3000 팔아서 800 벌래 하면 후자를 선택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심지어 3000 팔아서 한 5, 600 벌래 해도 3000 파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근데 그래도 젊으니까 저는 1억 팔래를 선택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경험도 별로 없고 체력도 조금 부족한 분들은 1억 팔아서 1000만 원 벌려는 욕심을 하는 것보다 3000 팔아서 5, 600 벌 수 있는 브랜드를 하는 게 더 현실성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나 3억 있으니까 3억에 맞는 브랜드 뭐 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보다 처음엔 내가 한 5천으로 할 수 있는 브랜드가 뭐가 있지부터 알아보시는 게 좋기도 해요. 그래서 등치를 키워야죠.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매출 대비해서 수익률이 높은 프랜차이즈들 많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 카페는 잘 안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 제일 궁금한 게 왜 카페를 하셨어요? 카페가 매출 대비 수익률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치킨 이런 거 원가 뭐 50% 이래요. 근데 카페는 매출이 안 나오는 게 문제지 매출 대비 수익률이 나쁘진 않죠. 그러니까 카페가 수익률이 안 좋은 거는 이제 다른 업종에 비해서 임대료 포지션이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2,000 파는 매장을 열라 그러면 임대료 한 2, 300짜리에 열어야 되는 게 임대료 때문에 조금 수익률이 안 좋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카페만큼 임계점을 넘기면 돈 벌기 좋은 아이템은 없다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근데 사실 요새 카페 같은 경우에는 커피만을 팔아서 배달 매출이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커피를 판다고 하지만 엄청 사이드 메뉴고 그 위에 먹거리를 되게 많이 팔아서 매출을 높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카페인가? 김밥 천국과 커피죠. 네, 제가 생각했던 게 만약에 제가 배달 카페를 하잖아요. 그럼 저는 분식집 프랜차이즈를 하고 커피를 사이드로 팔 거예요. 요즘은 김밥 천국 아니다. 휴게소와 커피다.
약간 휴게소 느낌이에요. 소떡소떡 떡볶이 팔고 벨리만주 팔고 막 군고구마 팔고. 약간 PC방의 좀 상위 버전이 되는 그런 느낌인데 그걸 왜 카페 창업이라고 하는지.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근데 좀 싫어하는 게 이게 되게 그런 게 그렇게 팔면요 인건비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별로 그런 선호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하는 브랜드는 그런 거가 하나도 없어서 한 거기도 하거든요. 사실 제가 하는 브랜드도 점주님들이 원해서 떡볶이 뭐 볶음밥 이런 메뉴가 생기긴 했어요. 근데 저희 매장은 그냥 안 하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그거가 저희는 평일에는 16시간 중에 한 명 있는 시간이 한 절반 이상이에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들어가면 혼자서 운영 못하는 매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BEP가 더 높아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브랜드를 선호하지 않아요. 그럼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런 아이템은 경쟁사가 되게 많이 쉽게 생길 수 있는 네네. 아이템이잖아요. 배달 카페 하신 다음에 주변에 뭐 경쟁이나 이런 데가 들어올 걸 염려하고까지 상권을 구하신 걸까요? 경쟁점이 안 들어올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었었고요. 제 매장 소개를 좀 안 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작년 기준으로 한 6억 정도 매출을 올렸었고 그중에 20% 정도가 홀 매출이었었거든요. 일단은 제가 입점한 상가는 상가 협의에서 같은 상가에 있는 카페가 못 들어온다라는 내용을 확인하고 오픈한 건 있었어요. 근데 배달 경쟁은 무조건 있을 거다. 그러면 이 시장에서 어떻게 내가 계속 1등을 수성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했죠. 들어온다는 사실은 디폴트죠. 저희 매장 근처에 300m 근방에 메가커피 4개, 백다방, 이디야, 컴포즈 일단 우리 아는 브랜드만 한 10개 되거든요. 경쟁사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는 그거는 그냥 들어올 거라는 거를 생각하지 않았어요가 아니라 들어온다라는 생각을 갖고 했었었죠. 어떻게 이길지 승리 전략을 계속. 어떻게 이겼을까요? 근데 이게 되게 시기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하나로 이기기보다는 일단은 제가 지금 선택한 브랜드는 그 아메리카노 종류의 메뉴만 8개인가 9개인가 막 그래요. 원두만 4개고 디카페인 메뉴가 있었던 것도 요소였고 뭐 헤이즐넛이라든지 기능성 커피라든지 콜드브루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커피의 강점이 있는 브랜드였었거든요. 그래서 최상위 클래스의 커피는 아니었지만 그냥 보통 사람들이 먹으면 괜찮네 정도에 될 정도의 커피 퀄리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그 김밥 천국 앤 커피 브랜드들은 커피 수준이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수준의 원두 퀄리티였거든요. 그러니까 분식은 저는 오늘 여기서 떡볶이 먹었으면 다음에 여기서 떡볶이 먹고 돌고 돌아서 떡볶이는 역시 엽떡이야 이렇게 간다고 생각했는데 커피는 약간 기호성 식품이라고 생각해서 이 원두가 굉장히 맛있고 커피가 괜찮다라고 하면 반복 구매가 일어날 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브랜드 선택할 때 원두 퀄리티, 커피 맛을 좀 많이 신경 썼던 것 같아요. 그럼 다른 데는 이제 배달 카페라고 하면 사실 커피 맛보다는 나머지 사이드 메뉴에 오히려 더 집중을 하는 느낌인데 네. 그럼 이 프랜차이즈를 골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본질이 괜찮아서가 있었겠네요. 맞아요. 본질이 맛이 괜찮아서. 네네. 맛이 괜찮아야 저희가 뭐 배달비를 올리든 내리든 간에 지속적인 구매가 일어날 거라는 그럼 네. 제일 중요한 게 아이템 선정이네요. 사실 프랜차이즈에서의 아이템 선정은 브랜드라고 저는 생각해서 맞아요. 근데 아이템과 또 입지와의 핏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가 이제 배달로 커피 3,500원 받는 브랜드거든요. 근데 어느 동네는 2,500원 넘어가는 커피 안 먹는 동네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동네는 또 가면 안 되고 뭐 예를 들어 막 강남 이런 데들은 5,000원 넘는 커피도 괜찮으면 막 사 먹거든요. 그러면 또 경쟁이 없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근데 제가 제일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프랜차이즈가 본사가 가맹 확장을 무리하게 한 다음에 이걸 팔고 가려는 대표인가도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그 당시에 알긴 좀 어렵죠. 저도 하나 당하기도 했었는데요. 솔직히 지금 얘기해 주신 거는 사전에 거르기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조금 실책이 있었던 거여가지고 저도 한번 망해가지고 저도 본사 잘못 골라가지고 피 한 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그거 조금 풀어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동업으로 다른 업종의 브랜드 했다고 했었잖아요. 구두로 계약 당시에 여기는 매장 안 낼 거예요 라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워낙 얘기도 잘해주시고 되게 신뢰감 있게 해가지고 믿었어요. 근데 사실 녹음도 해놓긴 했었어요. 근데 녹음한 거는 그렇게까지 법적 효력이 있지 않으니까 그랬었는데 그 브랜드가 계약서상에는 1km 떨어져 있는데 1.3km 떨어진 데에다가 직영점을 냈고요. 거기에 무료 배송에 쿠폰을 뿌리고 있거든요. 저도 당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엑시트하려는 거랑 좀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어찌됐건 가맹점주의 이득보다는 그냥 본사의 수익이 훨씬 중요한 성향을 가진 본사인 거잖아요. 그런 본사들도 꽤 많습니다. 거르기 근데 진짜 어려워요, 사실. 근데 이거를 저는 정보공개에서 보는 것보다 결국은 거기도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을 받아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 창업 플랫폼에서 일한댔잖아요. 근데 저희 고객들이 창업 상담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주저해요. 근데 창업할 때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하게 공짜로 상담해 주는 게 프랜차이즈거든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되니까 일단 문을 두드려 봐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한두 시간 얘기하다 보면 저처럼 당하기도 하는데 한 90%는 좀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 상담을 주저하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사고 싶은 백 뭐 있어요? 제일 좋은 거, 좀 비싼 거?
아니 그냥 에르메스라고 해볼게요. 에르메스 산다고 칠게요. 에르메스 살 때 인터넷에서 그냥 G마켓에서 구매 안 하잖아요. 매보기도 하고 매장도 가보고 점원한테 막 당신이 보기엔 어떤 게 나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창업은 그냥 꽂히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계약할래요?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샤넬도 가보고 막 이렇게 가볼 거 아니에요. 같은 명품에. 가보고 그렇게 해야 되고 남자들 비유하면 차로 비유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창업은 그냥 꽂히면 막 해버리는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서류로서는 100% 고르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상담 받아보면 알아요. 그리고 담당자 상담 말고 저 대표님도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요 해가지고 대표님도 만나보고 저 그거 있어요. 저 창업할 때 저희 프랜차이즈 대표님 페이스북 뒤졌어요. 너무 좋다. 페이스북 뒤져가지고 이 사람 평소에 어떤 얘기하나? 막 이런 거 봤었어요. 너무 좋은데요? 구글링하고 막 그랬어요. 왜냐면 지금 제가 하는 브랜드 대표님이 그래도 커피 사업 17년인가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뭐 좀 마음에 안 드는 점도 있긴 했었는데 어찌됐건 이분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어찌됐건 저는 그 회사 대표님의 약간 신상 조사를 좀 했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필요하다 생각해요. 그 신상 조사를 하면서 사업자 뭐 있는지도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 한 번씩 다 좀 따져보면은. 맞아요. 가장 쉬운 방법은 사실 기존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는 게 최고예요. 그쵸. 근데 거기서 잘 되는 매장 가지 마시고요. 조금 안 되는데. 너무 안 되는 매장 가면 무조건 부정적인 얘기 하고요. 조금 안 되는 매장 되면 본사는 잘해주는데 제가 잘 못해요 라고 하는 분도 있을 거고 만나봤더니 여기 한다고요? 미쳤어요? 왜 해요? 라는 분도 있거든요. 사실 그게 서류 보는 것보다 신상조사보다 그게 좀 확실해요. 근데 지금 현재 매장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수익률 퍼센테이지가 아까 보니까 이번 달과 저번 달이 극과 극인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 나오는 수익률에 대해서 과연 49%, 30% 이상씩 나오는 프랜차이즈 그렇게 많은데 실제 배달 점주님께서 어떠냐고요? 네. 네. 제 주변에 장사 잘 하시는 분들 중에 수익률 25% 넘어간다는 분 거의 없고요. 없다고 보시면 될 정도로 25% 넘어가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이에요. 진짜 어려운 일이고요. 저도 보면 투자금 회수에 한 11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그러면 진짜 말도 안 되게 잘 된 케이스거든요. 제가 1억을 11개월에 회수한 게 엄청 우수한 케이스예요. 그럼 평균으로 봤을 때 저는 월에 1,000만 원을 못 본 거거든요. 그만큼 힘들어요. 근데 제가 5천 팔거든요. 5천 파는데 1,000만 원 가져가는 것도 진짜 힘들거든요. 그 정도가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거기 카페 프랜차이즈에서 월 5천이면 거의 상위 레벨이라고. 그쵸. 일단은 그 배달 카페의 이상적인 수익 구조 가져가려면 기본으로 4천 이상 팔아줘야 돼요. 제가 매출 대비 임대료가 2.5%밖에 안 나오는데도 그래요. 배민원, 쿠팡이츠 수수료가 30%가 넘어가요.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진짜 박리담회가 배달 카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건 있어요. 매년 수익률이 조금씩은 떨어져요. 어떤 장사든. 왜냐면 경쟁자도 많이 들어오고 저도 배달비도 저렴하게 해야 되는 공격적인 전략도 해야 되고 그러긴 한데 그냥 1년 평균으로 봤을 때 한 22에서 25% 정도가 잘 나오는 수익률인 것 같아요. 그거 유지하려고 엄청 노력해요. 뭐 예를 들어 저는 그 수익률 유지하려고 깃발 위치만 진짜 수백 번, 수천 번 바꾸기도 했었고요. 맛집 랭킹 1등부터 10등까지 제 경쟁 브랜드의 메뉴 가격과 배달비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바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알기도 했었고 그렇게 노력해야지 나오는 수익률이 22에서 25% 정도의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월천은 어렵다. 진짜 어려운 일이다. 네, 그렇죠. 이제 마지막으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끝이에요? 그러면 창업을 준비하는 저희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저는 좀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약간 분노가 있어요. 너무 큰 돈을 너무 충동적으로 소비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제 주변에도 그렇게 망하는 케이스들 너무 많이 봤었거든요. 저도 똑같은데 제가 창업 플랫폼 다니는데 창업을 권장을 안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창업 준비할 때 정말 잘 알아보고 하세요. 근데 또 반대로 잘 안 알아보고 시작하셔서 잘 되기도 쉬운 게 또 우리나라 창업 시장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공부하고 창업하면 훨씬 잘 될 거니까 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 구독자인데 와서 이러고 있는 게 너무 똑똑하신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탑세연 유튜브를 그 약간 반복 청취하시면 그러면 좀 잘 될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렇게 또 프랜차이즈나 뭐 개인 카페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나와서 인터뷰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나 이 말은 꼭 해야 된다. 그럼 이제 댓글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인터뷰 채널을 PD님과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마지막에 이 사건을 보신 분 목격자분 기본 바랍니다. 그런 거 같아요 지금. 아니에요. 그럼 이거 편집해주세요. 네.